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실제 또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실제 인류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 생각이 기후 변화라든지 또 뭐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뭐 질병도 갑자기 이제 괴질 같은 게 나타나서 어 인류를 위협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영향 큰 위험 요소가 아닐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WHO에서 세계인의 사망에 미치는 기여도가 큰 요소들을 리스트한 게 있었어요. 10 개를 리스트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넘버 1이 뭐냐면은 혈압이에요. 고혈압이에요. 넘버 2가 흡연입니다. 그다음에 고혈당, 당뇨병, 운동을 잘 안 한다든지 비만하다든지 고지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요. 이런 것들이 상위에 리스트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크게 어 평가받고 있는 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이게 인제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버 1은 고혈압이고요. 그다음에 좀 살 만한 나라에서는 고혈압과 흡연이 똑같이 중요하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게 우리가 주변에 워낙 혈압 높은 분들이 많고 또 자신이 혈압도 높을 수 있고 또 혈압이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넘버 1의 요인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안지원 선생님 들어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고혈압이 얼마나 많냐 하면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2015 년에 이미 고혈압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2021 년도에 1,300만 명인데 이게 2007 년에 비교하면 2007 년에는 700만 명이었다고 그러네요. 이게 인제 2007 년에서 21 년이 시간이 흐르면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의 인구가 2배 정도 증가돼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유병 환자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더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고혈압하면 대개 인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흔히 있는 병,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생기는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오른쪽 도표에 보시게 되면은 젊은 고혈압 환자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뭐 20대 핑크빛은 20대 파란빛은 30 대예요. 근데 이 젊은 연령에서도 고혈압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의 병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 고혈압이 어 숫자로만 치면은 사실은 크게 와닿질 않는데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 명이 고혈압 환자예요. 이게 30세 이상입니다. 30세 이상 인구 10명 중 3 명에서 혈압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고혈압 환자들 3명 있으면 그중에 1 명은 자신이 혈압이 높은 걸 모르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혈압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3명 중에 1 명이고요. 5명 중에 2 명은 혈압 치료는 하고 있는데 꾸준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최소한도 20일 이상 워낙 원칙으로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20 일이라는 아주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5명 중에 2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심각한 게 약은 먹고 있는데 고혈압 환자 5명 중에서 3 명은 혈압이 기준에 약을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혈압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치료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 약을 먹어도 그냥 건성건성 대충 먹는 분들도 있고 따라서 그 결과로서 진짜 혈압약을 먹는 혈압 치료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우리가 혈압은 치료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송이 님 들어오셨고 윤희 님
여러 가지 또 쉬운 건강 헬스 이런 많은 분 들어오셨네요. 고혈압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뇌졸중 만들 수 있고요. 뇌혈관 질환 만들 수 있고 또 콩팥 망가뜨려요. 그래서 신부전으로 이어져 가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뭐 대단히 많은 일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직접 영향을 줘요. 심근경색이나 이 허혈성 심질환 또 신부전 신부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야 또 눈에 영향을 줘서 되게 고혈압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혈압 자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혈관을 손상을 시켜요, 혈관. 근데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조직이 없잖아요. 기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 장기들 뇌, 심장, 콩팥 이런 중요 장기의 혈관을 파괴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열정의 사나이님 들어오셨네요. 예. 열정의 사나이님 저한테 관리받고 계신데 아주 지금 좋은 상태세요. 고혈압이 어떤 분들한테 잘 생기냐? 어 연세가 드시면 많이 생겨요. 65세 이상 또 남성이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이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걸 어떻게 어 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요소들 체중이 늘어나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 LDL이나 중성지방 높거나 아니면 조기 폐경이 있거나 담배를 피는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 고혈압을 일으키게 되는 발생시키게 하는 인자들이에요. 따라서 고혈압을 치료할 때에는 바로 저러한 요소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고혈압의 합병증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으로 오는 합병증은 보면 관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대표적인 질환들이에요. 거기 또 뇌 혈관을 망가뜨려서 뇌졸중시키고 또 요새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말초혈관 질환. 그러니까 혈관이 동맥경화로 협착이 오는 게 온몸에 오는데 중요장기뿐만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도 좁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심하면은 인제 혈관에 동맥혈 공급이 안 되니까 발가락에 인제 괴사가 오거나 이러한 심각한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정맥으로서는 고혈압이 심장에 영향을 주고 또 그 결과로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혈압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우습게 생각하는 뭐 약만 먹으면 잘 치료되는 거니까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특히 주의해야 되는 부정맥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바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입니다. 심방세동 이 부정맥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들께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부정맥이라는 거는 심장 박동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부정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정상 박동 심장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박동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이게 이제 심전도 그림인데 이건 뭐 심전도에 지식이 없더라도 저 그림을 보면은 '아 어떤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뾰족뾰족 나오는 게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1 초에 한 번 정도 아주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있는 심전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심장이 박동한다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규칙적으로 아주 고르게 박동해요. 그러면서 횟수는 1 분에 60 내지 100번 정도, 그러니까 60번 미만 떨어지게 되면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100회 이상이면 또 이상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외부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잠이 들게 되면 실제 심장 박동수는 60 번보다 또 떨어져요. 50번 심하면 40번 40 몇 회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활동하면 120 번, 130 번, 150 번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심장 박동이라는 거는 규칙적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늦게 뛸 때는 늦게 뛰고 빨리 뛸 때는 빨리 뛰고 이게 이제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심장 부정맥이라는 건 뭐냐? 우선 첫 번째 고르지 않게 박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심장 박동수가 100회 이상으로 빨리 막 뛰고 또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외부 상황에 반응도가 신통치 않은 것 이게 다 부정맥에 속합니다. 예 심장 부정맥 종류 보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어 빠른 부정맥, 심장박동수가 빠른 걸 우리가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하고, 또 심장박동수가 굉장히 늦은 걸 서맥 부정맥. 그다음에 부정맥 중에서 간혹 발생하는 단발성 부정맥이 있어요.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덜컹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덜컹하고 이런 것들. 또 어떤 부정맥은 막 빠르기도 하다가 또 갑자기 늦어지는 부정맥. 사실 좀 종류는 다양해요. 종류도 다양하고 또 생기는 발생하는 위치도 또 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여러 종류의 부정맥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단발성 부정. 제가 여기 그 사진을 보여 드리는 거는, 위에 있는 거는 정상적인 심전도예요. 아까 보셨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심장 박동이 쿵 쿵 쿵 쿵 1 분에 한 60번 정도 박동, 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있죠. 근데 이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약간 빠르긴 한데 쿵 쿵 쿵 쿵 쿵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뭐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잖아요. 이게 바로 간혹 나타나는 단발성, 이 부정맥은 심실조기 수축, 심실조기 박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흔한 부정맥이에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빈맥 부정맥이라는 건 여기 보시는 거는 1 분간에 60번 정도로 쿵쿵쿵 하는데, 이거는 쿵쿵쿵쿵쿵쿵 1 분에 160번 박동하는 거예요. 1 분에 160 번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젊고 건강한 친구들이 50 미터, 100 미터 달리기 하면 1 분에 160 번, 170번 정도 심장 박동수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저렇게 맥박이 빠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병입니다. 빈맥 부정맥이에요. 그다음 오늘 의 이 주인공 부정맥이 이건데요. 이 정상 보시게 되면은 쿵쿵쿵쿵 나오는데, 이거는 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면서도 몹시 불규칙하게 박동하는 심장 부정맥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에요. 또 이렇게 늦은 부정맥도 있어요. 1 번에 60번 정도 박동하다가 어떤 때는 쿵 한참 있다가 다시 쿵 쿵 쿵 이렇게 박동하는 겁니다. 규칙적이면서도 굉장히 천천히 1 분에 한 30번 정도 박동하니까 이게 뭐 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심장이 정상적으로 아주 어 적당한 횟수로 수축을 해서 혈액을 온몸에 보내야지 몸이 정신도 맑고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속 심장이 늦게 뛰니까 뭐 기력도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몸이 다운되는 그러한 부정맥이고요. 또 어떤 부정맥이 이런 것도 있어요. 심장이 잘 뛰는데 뛰다가 갑자기 안 뛰는 거예요. 이렇게 안 뛰면 갑자기 뭐 사망하는 거 아니겠냐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참 동안 안 뛰다가 다시 뛰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 정도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뭐 3-4 초, 심하면 10 초, 15초 있다가 심장이 안 뛰다가 15초 있다가 심장이 뛰기도 하거든요. 심장이 뛰다가 안 뛰게 되면은 심장의 수축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가 머리로 못 가면서 그냥 정신이 쿵쾅 쓰러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부정맥이 바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에요. 심방세동이 뭐냐면은 심방, 심방이라는 거는 심장의 윗부분을 심방이라고 그러고 아랫부분 심실이라고 불러요. 근데 심방 윗부분이 세동, 세동이라는 게 좀 뭐냐면은 가늘세자가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아주 가늘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정상적으로는 가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게 크게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파르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저게 바로 심방세동입니다. 질문 행복한 인생님, 고혈압 관리는 결국 평생 생활 습관 관리가 답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기본이에요.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생활 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것만은 아니에요. 저것만 가지고 모든 고혈압이 다 관리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활 관리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안 돼 가지고 결국엔 몸을 파괴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에 찾는 분들 대개 그런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소에 생활 관리 자신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평생을 진짜 저렇게 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송파리 님이 "조영 CT에서 이상이 없으면 운동 부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 나왔네요. 이건 아마
조용 CT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마 저거 같아요. 협심증이 의심 가는 경우에 심장 혈관 조용술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게 인제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진단 방법이에요. 그러면 심혈관 조용술을 하면서 동시에 좁은 혈관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그 좁아져 있는 혈관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혈관을 넓히고 거기다 스텐트를 입히는, 이게 인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시술은 일반적으로 하루 아니면 시술까지 하게 되면 이틀 내지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만 하더라도 하루 정도 입원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 전 단계에 이건 이제 암만 해도 하려고 그러면은 입원을 하고 또 대개 이제 손목 혈관에다가 이 도자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는 가느다란 고무 줄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좀 통증도 있고 또 혈관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좀 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전 단계로서 이게 진짜 할 필요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협심증의 심근경색, 주로 협심증 이야기입니다.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우선 하는 게 운동부하 검사예요. 심장에 어 부담을 늘려주는 거예요. 운동을 시켜 가지고, 운동도 그냥 일반적인 운동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운동의 그 정도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빠르게 걷다가 쪼금 빠르게 하다가 더 빠르게 하다가 그다음에 운동의 구배를 높여 가지고 언덕을 뛰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심장에 단계적인 부담을 줘서 그때 나타나는 변화를 보는, 심전도상의 변화라든지 혈압 변화라든지 맥박 변화 이런 걸 보는 게 운동부하 검사라는 거거든요. 그게 인제 일반적으로 협심증의 의심갈 때 첫 번째 하는 검사고요. 두 번째가 하는 게 인제 거기서 이상 소견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게 조영술을 하거나 조영 CT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관동맥 CT, 혈관 CT 검사라는 거예요. CT 검사는 입원할 필요는 없어요. 뭐 CT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CT에서 이상이 안 나오면은, 깨끗하게 혈관이 나오면은 그거는 참 정상이라고 보는데, 만일 거기에 이상 소견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또 조영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한꺼번에 다 아예 조영술로 넘어가지 굳이 CT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영 CT에서 이상이 없으면 운동부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냐? 요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조영 CT라는 건 주로 혈관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부하 검사는 허혈성 심전환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써요. 이 사람 운동 능력이 어떠냐, 아니면 부정맥이 혹시 운동부하를 할 때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상이 없다고 운동부하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행복한 인생님, 공황장애와 부정맥의 차이를 어떻게 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이 느닷없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또 부정맥이라는 게 항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몇 번 정상입니다." 얘기하게 되면은 인제 의사도 '아 이분이 혹시 진짜 부정맥이 있는 게 아니고 공황장애나 다른 뭐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고, 환자 당사자는 뭐 더하죠. 본인은 진짜 막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짜 이게 본인은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응급실까지 가는데, 응급실도 가고 병원을 찾지만 병원에서 검사해서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거 혹시 내가 부정맥이 심장병이 아니라 공황장애 아닐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실제 어려운 그 두 개를 이렇게 딱 자르는 것이 어려운 정도 있어요. 그런데 공황장애라는 거는 우선 증상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좀 애매한 부분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이분이 증상이 있을 당시에 주로 심전도 검사인데, 일반 심전도는 병원에 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일반 심전도는 좀 어렵고요. 홀타 검사로 해서 인제 심전도를 달고 3일 아니면 일 주일 뭐 이렇게 달고 있는 검사가 있어요. 그걸 달고 있으면서 본인이 증상이 나타날 당시에 어떠한 소견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본인이 진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본인은 진짜 못 참을 정도로 힘든데 그 당시 심전도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인제 감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 고런 식으로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문가들은 또 진찰 소견하고 또 문진을 통해서도 상당히 감별에 도움받을 수 있어요. 박지은 님은 심장 관련 시술 후 금주권장하는데 무알콜 맥주를
"그럼 괜찮나요?" 하고 말씀하시는 사실은 저도 술을 못 하기 때문에 무알콜 맥주라는 걸 마셔 보지는 못했어요. 진짜 알코올이 전혀 없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알코올이 전혀 없다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이건 제가 자신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지금 보시는 바로 저 그림이에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심장 박동이 아주 규칙적으로 박동하잖아요. 그런데 위에 거는 보면은 우선 박동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서 빠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게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다.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심장 박동이 빠르고 불규칙해요. 그래서 당사자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도 차고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인 경우예요. 증상이 있다는 거는요. 증상이 있으면은 도움을 찾으 청하거든요.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 본인의 이상을 찾으려고 무엇 때문에 그런 걸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증상이 없으면은요. 자기 괜찮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괜찮은 게 진짜 괜찮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 뒤에 또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심방세동이 있으면 저렇게 두근거리고 숨이 찰 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활동 잘 못합니다.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요새 아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치매,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예, 이건 또 심방세동이라는 병의 특징이 뇌졸중과 관련이 굉장히 크거든요. 설사 심각한 뇌졸중이 오지 않더라도 심장 안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그 혈전이 떨어져 나오면서 조그만 혈관들을 지속적으로 손상을 시켜요. 그러니까 뇌가 조금씩 손상해 가면서 그게 인제 결국에는 치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치매 발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심방세동이 실제적으로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심부전, 심장 박동이 빠르기 때문에 심부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말씀드렸죠. 뇌경색, 혈관을 막기 때문에 뇌경색이 생기는데 뇌경색이 얼마나 많냐면 80세 이상 뇌경색의 1/3을 차지할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뇌경색이라는 거는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데 동맥경화 외에도 동맥경화라는 거는 작은 혈관이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다가 인제 막히는 게 그 동맥경화성 뇌경색이거든요. 근데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심장에 있는 혈전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매에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심부전이나 뇌졸중 때문에 사망도 올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형한게임 하자님은 "부정맥은 유전이 센가요? 아니면 후천적이 센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부정맥 종류 중에서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심방세동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고 하면 고혈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혈압이 가족력도 있지만 가족력이 없는 경우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부정맥은 유전적인 경우보다는 후천적인 경우가 더 많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맥 중에서 유전적인 부정맥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주 그 치명적으로 위험한 부정맥 중에 유전성이 있는 부정맥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정맥은 유전성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요. 후천적이라 그러면은 본인이 열심히 조절하고 본인의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러한 그 예방적 조치를 한다면은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좋은 소식이기도 해요. 송파리 님 또 질문이 있으시네요. "1년 전에 흉통이 있어서 경련 유발 검사를 했음에도 흉통이 있는데 어떤 원인일지." 말씀하셨네요. 아마 1년 전에 흉통이라는 건 협심증 이거든요. 근데 협심증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협심증은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동맥 안에 기름기가 자꾸 끼면서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 피가 제대로 못 가서 운동량이 늘어날 때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협심증인데 경련 유발 검사를 하셨다는 건 보니까 혈관벽이 크게 좁아져 있진 않은데 어느 순간에 혈관이 갑자기 경련이 오는 거예요, 경축이. 경축이 오니까 좁아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통증이 오는 게 그 우리 의학 용어로는 어 혈관 주축성 협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형적 협심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동양 사람들한테 좀 많아요. 특히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많고. 근데 이거는 생겼다 말았다 해요. 그러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1년 전에 경련 유발 검사에서
소견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서 소견이 진짜 있어 가지고 어 혈관 경련 경 경축성 협심증이 진단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 분명치 않았던 건지 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흉통이 생긴다 그러면 흉통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흉통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심장이니까 흉통은 심장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흉통 중에서 심장병이 아닌 흉통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의사가 심장내과 의사 하는 일이 바로 인제 그런 일이에요. 심장내과 의사들은 이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 병력을 자세히 청취하고 그다음에 진찰을 하고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진짜 심장으로 인한 통증이냐 아니면 심장 외의 통증이냐. 심장 외의 통증 뭐 있었냐면요. 안쪽이 아니라 심장이 그 가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바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심낭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흉막이라는 것도 있고 그 앞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근육도 있고 신경도 지나가고 뼈도 지나가요. 골막도 지나가고 온갖 게 많아요. 피부도 있잖아요. 또 뒤쪽에는 식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흉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흉통이 있을 경우 이게 심장만 아니면 사실 대부분 괜찮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심장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게 바로 심장내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변이형 협심증이 음성이었다 그러네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흉통은 있지만 변이형 아마 심장내과 선생님은 그 병력을 잘 청취하면서 '이건 혈관 경축성 협심증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변이형 협심증 유발 검사를 했는데 거기 유발해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항상 유발이 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유발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 애매한 상태가 됐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흉통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감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문이 오늘 굉장히 많네요. 이 진도 다 나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이승현 님. 심방세동 외의 빈맥이나 선맥은 혈전을 만드냐. 어 안 만듭니다. 뭐 100%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혈전을 만드는 부정맥은 심방세동이에요. 그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은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면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이완을 못 해요. 그러면서 팔을 떨면서 자꾸 불어나요. 불어나면서 커지거든요. 근데 심방에서는 혈액이 흘러가는 속도가 늦어요. 근데 이 부피까지 커지기 때문에 더 늦어지고 혈액에 저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저류, 피가 잘 흐르지 않고 고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혈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방세동이고요. 빈맥, 글쎄요. 빈맥이나 선맥 굳이 저는 크게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아마 심방세동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그럼 얼마나 많냐? 아까 고혈압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고혈압 중에서 심방세동이 고혈압 환자 중에 심방세동이 또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많으냐? 아주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미국 심장협회에서 매년 통계를 내요. 미국 통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계를 모아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어 이건 미국의 통계입니다. 미국의 통계 보면 1995 년에 심방세동 인구가 230만 이다가 15 년에 520만 2배 늘었고 2030 년에는 1,200만 명으로 늘을 것이다. 이거 보시게 되면 되게 15년 내지 20 년에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의 숫자가 2배씩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엄청난 건강상의 부담인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심장병이라는 거는 한 번 생기면은 평생 가니까 어느 심장병이든지 다 그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어떤 병이냐면 관동맥 질환이에요. 심장 질환에서 가장 중요성이 크다고 얘기하는 관동맥 질환, 즉 협심증, 심근경색증이에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의 숫자가 미국에서는요. 2000년에 천장을 치고 계속 줄고 있어요. 20년 사이에 절반도 안 되는 만큼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다 증가되지 않아요. 연세가 들면서 그 심장병을 가지고 계속 가기 때문에 그 병을 가진 사람이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2000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서구 사회는 다 줄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좀 생활이 어려운 나라들,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중남미 이런 쪽의 나라들은 좀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줄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인제 늘지는 않아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 상태일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질병의 빈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줄 수 있다. 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서양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떠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3 년도에 43만 명인데 2020 년도에 9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10 년도 안 됐는데 2 배로 늘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따져 보면은 우리나라의 유병 인구가 94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75만 명이 6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의 병은 거의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연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세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발생 빈도를 보게 되면은 80세 이상의 유병률이 13%예요. 그러니까 뭐지 7명, 8명, 7 80세 이상인 어르신이 7분 내지 8분이 모이면 그중에 한 분은 그분이 그 병을 알고 있건 말건 병원을 다니건 말건 심방세동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죠. 서양은 어떠냐? 서양은 더 현저하고 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건 미국 유럽 심장학회에서 나온 건데 유럽인의 그러니까 유럽의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조상이라는 건 뭐냐면 유럽 제국이 인제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 자신의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종들이 많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유럽의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55 세라면은 55 세인 사람의 3명 중에 1 명은 평생 심방세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서양인이 55 세라면 이거 뭐 미국 마찬가지고 유럽 마찬가지고 남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인이 55 세면은 여생에 심방세동이 3명에 1 명꼴로 생긴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시아는 어떠냐? 아시아는 아직은 덜해요. 17%. 아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 7-8명 중에 1명 정도가 심방세동이다 현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이미 많아요. 이미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한다. 이게 아주 명백한 겁니다. 장미꽃이 조아님이 질문 주셨네요. 심근경색 증상 중 하나가 체한 듯한 느낌이라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을 가야 하나요? 나이 먹으니 심근경색 관련 소식이 종종 들려 무섭네요. 야,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체한 듯한 느낌을 실제로 호소해서 심근경색증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얼마 전에. 어 근데 이제 체한 듯한 느낌이라는 게 체한 것 같다. 소화가 안 된다. 좀 온몸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온몸 가슴이 여기 얘기하거든요, 바로. 근데 바로 여기는 위고 심장은 또 바로 요 위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발생하는 위치가 거의 참 상당히 유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도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인제 심장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한 감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증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진짜 체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심전도를 찍었는데 심전 찍었더니 급성 심근경색증 소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방 아주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에 연락해서 금방 가셔 가지고 이제 혈관 넓히는 시술까지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참 어려운 증상이에요. 체한 듯한 느낌만 가지고 이게 어 이러면은 꼭 응급실 가야 되느냐.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갖다가 의사는 심장을 치료하는 의사는 체한 듯한 느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혈압 당뇨가 있었나 고지혈이 있었나 흡연을 하시는 분인가 그다음에 가슴 진찰도 해 보고 또 다른 증상도 물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느낌을 갖는데 느낌이 아니라 어 과도기적인
초진에 의한 진단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한 듯한 느낌이라는 게 진짜 그냥 단순하게 체한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응급실 가야 되는, 더군다나 요새 응급실이 난리라는데 저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려워요. 이거는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송이 님. "교수님, 저는 부정맥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부정맥은 조절이 되는데 잠들기 전에 가슴이 답답해서 잠들기가 힘든데 이것도 협심증 검사해 봐야 될까요?"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협심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심증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생기는 협심증, 하나는 혈관 경축성 협심증, 두 가지가 있는데 증상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협심증이라는 건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변화가 와서 오는 가슴 흉통으로 나타나, 흉통이나 수곡골으로 나타나는데 이 증상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혈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 가만히 있을 때, 편안하게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잘 없고요. 주로 활동 시에 나타나요. 활동도 비교적 본인이 평상시에 하던 활동보다 좀 더 뭐 과격하다고 할까요? 좀 더 운동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빨리 계단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뛰거나 이럴 때 가슴이 좀 아픈 것 같고 뻐근하거나 압박감이 오거나 약간 숨이 찬 느낌이 오다가 또 딱 쉬면은 싹 괜찮아지고,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잠들기가 힘들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협심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혈관 경축성 협심증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활동하지 않는데도 혈관 경축이라는 게 활동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나타나는데 주로 야간에 나타나요. 근데 100% 야간은 아닌데 주로 야간에 나타나요. 주로 야간에 가슴이 확 조이는 듯한 통증이 와서 니트로글리세린 약을 넣게 되면은 경축이 풀리면서 싹 풀려주는 게, 이게 인제 혈관 경축성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쪼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 심방세동형 부정맥이 누구한테 특히 더 잘 생기냐? 이런 분들한테 더 많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70%는 65 세에서 생기고요.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많고 키가 큰 사람이 더 잘 생겨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시간에서. 그다음에 담배 피는 분, 술 마시는 분, 혈압, 당뇨병, 갑상선, 수면 뭐 운동, 이런 분들한테 심방세동이 더 잘 생겨요. 그럼 고혈압하고 아까 고혈압하고 심방세동이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친한 관계냐? 이거를 갖다가 그 미국 심장협회에서 통계를 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심방세동의 위험 요소의 넘버 원이 바로 고혈압이에요. 그 외에 비만, 흡연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면 심방세동이 잘 생겨요. 예. 그다음에 혈압 수준하고 심방세동의 위험도도 또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심방세동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밑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건데요. 혈압이 5가 상승하게 되면 심방세동의 위험도는 4.3 내지 4.0, 4배 내지 5배 올라간다는 거예요. 혈압이 5 올라간다. 혈압 관리가 안 해서 5 올라간다면은 심방세동의 위험은 4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보통 심방세동에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혈압과 심방세동은 형제예요, 형제.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심방세동 환자들을 쭉 통계를 내 봤더니 심방세동 환자 중에 8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건 참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균 연령 70 세고 뇌졸중은 20% 정도가 있었고 당뇨병은 30%가 있었는데 가장 현저한 것은 고혈압이에요. 심방세동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뇌졸중이 생기지 않을까요? 실제 심방세동이 있는 분은 심방세동이 없는 분에 비해서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대개 4배 내지 5배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새 인제 치료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도가 2배 내지 3배 줄긴 했지만 여전히 심방세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방세동이 이때는 사실 자체가 뇌졸중의 위험을 4배, 5배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방세동에 플러스 해 가지고 고혈압까지 있다. 그러면 그 위험을 더 올리는 거예요. 그 심방세동에 혈압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면은 뇌졸중의 위험은 훨씬 더 커진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혈압 심방세동 환자에서 혈압을 낮추면 낮출수록 뇌졸중 위험은 더 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혈압과 심방세동은 형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혈압은 심방세동 발생의 제1 위험 인자이고 심방세동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인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또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아까 심전도 여러분 보시니까 금방 누구나 진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심전도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갖다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진단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심방세동 초기에는요. 항상 나오질 않아요. 이게 있다 없다 그래요. 초기에는 뭐 5 분, 10분 있다가 또 한 달 있다 나타나고 또 한 6 개월 있다 나타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치료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생기는 게 인제 주일에 한 번 생기고 한 번 생기면 5분 생겼던 게 30 분, 1 시간 생기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생기고 더 오래 지속되고 결국에는 그게 고착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초기에는 생겼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잘 안 돼요. 이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요새 진찰 잘 안 합니다. 총진을 잘 안 해요. 심장내과에서는 총진 꼭 하는데 총진 잘 안 해요. 심전도도 잘 안 찍어요. 저 심전도 자꾸 찍자 그러면은 뭐 과잉 진료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심전도를 찍어도 발작성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요. 또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안 가고 또 어쩌다 증상이 생겨서 가서 심전도 찍으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진단이 안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되면 이거 괜찮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실제 무증상 심방세동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생존율과 뇌졸중의 발생은 무증상 심방세동에서 훨씬 더 뭐 당연한 얘기죠. 증상이 없으니까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까 훨씬 더 병은 더 깊어지고 위험한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심방세동을 조기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인제 혈압 있는 환자들은 심방세동을 조기 진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라."라는 게 이게 인제 "이건 유럽 심장학회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라. 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해 봐라." 뭐 혈압계 나오는 것도 있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손가락 대는 것도 있고 뭐 잡는 것도 있고 맥을 잡기도 하고 스마트워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심방세동 빨리 잡아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연구 데이터가 있는데 맥박만 잘 잡아도 실제 심방세동을 한 70%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맥박을 잡아 가지고 심방세동을 잡아내는 거는 심장내과 의사는 잡아낼 수가 있어요. 경험 있는 의사는 잡을 수 있지만 본인이 잡아서 맥박을 잡아서 심방세동을 진단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부정맥이 있다는 건 잡아낼 수가 있어요, 부정맥. 그러면 의사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박을 요렇게 잡으면서 두 눈을 감고 조용한 데서 가만히 느껴보는 거죠. 그럼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쿵쿵 나오는 거면 정상인데 이게 리듬감이 깨졌다. 쿵 하고 건너뛰고서 쿵 나오는 이러면 이게 부정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땐 꼭 병원 찾아 가지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심방세동의 진단은 결국에는 심전도인데 불행히도 심전도는 찍을 수 있는 시간이 10 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전도를 장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게 인제 홀터 심전도라는 걸 하루 종일 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지금도 이 방법을 쓰는데 이게 나온 건 한 50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가슴에다 줄 많이 달고 커다란 기기를 달고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의 꼭 뭐 일회용 반창고나 아니면 좀 줄 같은 걸 대 가지고 어 심전도를 갖다가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이 심전도 하루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주일 내지 열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단적 확률이 높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어쩌다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아 나 어저께 가슴 두근거리고서는 한 달 있다가 한 달 간격에 한 번 정도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 저거 뭐 열흘 달아 있어 봐야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이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기계 요런 기계예요, 요런 기계. 요거 바로 요만해요. 조그매요.
요걸 하나 가지고 있다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손으로 딱 잡게 되면은 부정맥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 뭐 이거는 개인이 구매할 수도 있어요. 요런 두 가지 장단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아예 달고 있는 거는 달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자신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계속 달고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또 어쩌다가 댈 수 있는 거는 가지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지고 있다가 증상이 있을 때 그냥 손 대면 나오니까 굉장히 편하죠. 다만 증상이 있어서 뭐 기계를 꺼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증상이 없어지게 되면 못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상호 복합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이죠. 병원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달고 있는 걸 갖다 3일 이상 달고 있어 보고, 거기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저 기계를 병원에서 빌려 드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최소한 보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상이 있으면 손을 대서 측정을 해 보세요 해서 진단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이렇게 진단도 힘든데 이렇게 요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얘기 들으셨을 텐데, "아니 심방세동 시술을 한다 그러는데 시술을 한번 해 가지고 끝내면은 너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거 넘어가기 전에 인제 질문 또 들어오신 거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리 님, "정상인도 흉통이 있을 때 니트로리sil 먹어도 괜찮을지 후유증 같은 거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니트로리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이 부담을 적 줄 줄여 가지고 심장을 좀 편하게 하기 때문에 피도 잘 가고 해서 가슴 통증을 가라앉게 만드는 게 그 니트로그리세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협심증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약병입니다. 그런데 니트로그리세린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트로그리세린,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상인이 흉통이 있다 그러는데 흉통이 생길 수 있는 게 심장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심장으로 아닌, 심장 원인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장 원인이 아닌 경우에 니트로그리세린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상당히 힘든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거는 그냥 니트로그리세린을 어 제가 권한다면 흉통이 있다면은 저게 진짜 심장, 특히 혈관으로 인한 흉통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우선이지, 원인이 분명치 않은데 그 니트로젠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후유증이 있습니다. 장기적 후유증은 아니지만 복용하고 나서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승현 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심방세동이 생겼을 때 혈압기의 맥박으로 감지되나요?" 아마 고혈압으로 본인이 혈압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혈압 재다 보면요, 혈압계가 에러를 낼 때가 있어요, 에러를. 에러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혈압계는 그 하트 모양을 갖다가 갑자기 보여주고 이상한 모양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혈압계라는 거는 그 혈압계에 인제 공기가 쭉 젖혔다가 쭉 빠지면서 심장 박동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느끼면서 인제 그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 그 규칙성을 기계가 느껴 가지고 규칙적이지 않다 하면은 사인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에러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혈압계의 맥박으로 감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혈압계는 그런 경우에 어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아예 표시해 주는 혈압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아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요, 이제 금 정리할 때가 됐는데, 음 심방세동의 인제 시술이라는 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방세동, 시술만 해서 끝내 버리면은 아예 그 병에서 해방되는 거니까 '이거 다 하지 뭐 그렇게 뭐 힘들게 뭘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심방세동의 치료라는 거는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는, 정상 리듬으로 돌리는 치료가 있고, 그게 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쓰는 게 이제 약을 써 가지고 정상으로 돌리는데 그렇게 효과가 썩 좋지 않아요. 예. 효과 있는 분들도 있는데 효과가 또 잘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또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약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약 가지고 상당히 잘 조절 잘 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약을 쓰는 것인데, 그다음에 하는 게 인제 전국 도자절제술이라고 그래서 인제
부정맥이 발생되는 부위가 여기거든요. 여기 폐정맥에서 발생되는데 이 부위를 아예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태우거나 아니면은 냉각풍선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전기를 지져버리거나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치료 방법인데 이게 100%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해 보니까 재발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재발이 5년 지나니까 절반 재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심방세동 중에서 비교적 경한 심방세동이 5년 지나니까 절반 재발하고 좀 오래된 심방세동은 80% 재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재발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재발하더라도 덜 생기니까 그건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무시할 건 절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술만 하면 끝난다가 아닌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시술한 경우하고 약물 치료한 경우하고 성적을 한번 비교해 봐요. 성적이 뭐냐면은 심장병에 치료를 했을 때 뭐 뇌졸중이 덜 오느냐 아니면 더 오래 사느냐 이런 걸 봤더니 의외로 그런 효과는 또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술에 대해서는 약간 실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 심방세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뿌리를 뽑는 건 불가능하구나. 그렇다면 뭐냐? 덜 생기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한번 생겼을 때 약 치료 같은 걸 잘해서 '재발을 좀 줄여 봐야 되겠다.'라고 예방하고 관리 쪽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예. 심장내과에서 한계를 느낀 겁니다, 시술의 한계를. 그래서 결국에 인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고혈압과 형제 질환이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의 80%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둘을 같이 관리하고 조기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심방세동을 뿌리 뽑은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뿌리 뽑는 게 지금 어렵다는 걸 알고 인제는 가지고 있는 병을 잘 관리하고 예방하자는 것인데 심방세동에서 가장 중요한 병이 바로 고혈압이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 당뇨병, 심부전 이런 그 동반 질환의 관리가 훨씬 더 과거보다 중요해졌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